네, 2월 24일 토론의 즐거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같이 하면서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토론의 주제는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았나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제 공천들이 각 당에서 막 이뤄지고, 그리고 이제 각 정당에서 어느 정도 이 선거 구도 들이 짜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구도들을 쭉 평가하면서 사실상 모두 까기를 하는 그런 방송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이제 어떤 총선 상황이 됐는지 정리를 좀 해봐 주시죠. 네, 일단 아주 간략하게 배경을 말씀드리려면 총선은 4월 10일에 열리고요. 오늘 기준 46일 남았다고 이 뒤에 적혀 있습니다. 룰은 지난번 총선이랑 똑같아요. 전체 300석 중에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의원 정수 확대를 해야 된다, 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 말이 많았지만 변하는 게 없죠. 그리고 그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예전과 동일하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으로 돌아가는 여쩌는 말 많았지만 사실상 그냥 원래 제도로 유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원 정수도 못 건드리고 선거제도도 못 건드린 이번 총선에 똑같이 4년 전과 똑같은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제3지대 가장 좀 말이 많이 나왔던 것들이죠. 여기저기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새로운 정당들의 이름들이 쭉쭉 선택 나왔었죠? 세 번째 또 걔네들이 이제 잘 이합 집산을 해서 설 직전에 통합을 하는가 했더니 11일 만에 또 분열이 되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정리를 드리면은 지역구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주요 정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그대로 있고요. 녹색당과 이제 정의당이 연합해서 만든 녹색정의당, 그리고 이준석과 이제 새로운 선택 양양자신당, 원칙과 상식 통합한 개혁신당,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만 지역구는 진보당에서 또 출마를 하기로 했고요. 또 이낙연계가 다시 돌아간 새로운 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구에 주로 출마를 하게 될 지역구 정당들이고요. 비례대표에는 위성정당들이 또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새진보연합, 이제 기본소득당이랑 또 정의당 일부 탈당파랑 어떤 분들이랑 이렇게 연합해서 만든 연합이 있는데, 그 새진보연합, 또 이제 진보당, 또 이제 시민사회계의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일종의 그냥 위성정당 민주개혁 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창당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만든 국민의 미래가 오늘 기준으로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네. 했다고 합니다. 방금 알았어요.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이런 것들도 양당 외의 세력들로 비례대표 출마하는 정당들이고요. 너무 난립이네요. 예, 복잡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국신당. 예.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가칭 조국신당이라는 말을 쓴 거 보고서 기가 찼는데, 거의 친박연대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김연아제가 자기 이름을 고유명으로 부르는 거 정말 끔찍한 거 아닌가요? 너무 기가 차고 끔찍해서 말을 하기 부끄럽지만 권일이 왔어요. 아무튼 비례정당이만 할지 지역구에도 출마시킬지 이런 것들은 미지수라고 하고요. 네. 근데 사실 여론조사들을 몇 개 보니까 좀 조국신당의 지지율이 이제 개혁신당보다도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개혁신당보다요? 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지표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 공정. 네, 김어준 씨가 만든.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좀 정치적 의도가 매우 강한 기관들이라서 신뢰도는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은 지들 생각조사. 이 중에서 어느 당이 제일 개인적으로 싫으세요? 아니면 제일 이 중에 제일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네. 너무 우리는 절대 그 정당에 표를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가장 밑에 있는 정당. 어디입니까, 주식님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여러 후보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제일 이상하기로 치면 저는 개혁신당인 것 같아요. 개혁신당? 네.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일 이상한 조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국신당은 이상하지만 그 납득은 할 수 있거든요. 조국 좋아하는 사람도 찍을 수 있는 정당이다. 근데 개혁신당은 도대체 뭘 좋아해야 찍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당이 제일 구성상으로 볼 때 가장 기괴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제일 얄미운 거는 기본소득당의 그 새진보연합이고, 네. 제일 싫은 건 개혁신당.
개혁신당. 얄미움과 씨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네. 얄밉다는 거는 기본소득당이 4년 전에도 위성정당을 참여하면서 소위 이제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던 정당에 혼자 이렇게 튀어 들어갔죠. 네. 그리고 용해인 의원이 의원직을 잡고 4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진보 정치인 쿼터에서 정의당은 사실 계속해서 뭔가 논란을 낳고 문제를 이렇게 여론을 잃어갔는데 용해인 의원은 사실 개인으로 평가는 굉장히 좋은 편이 되었어요. 네. 그 여론을 갖고서 또 이번에 나름의 지분을 확보하고 그 새진보연합이 3석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해 본 것 같아요. 네. 너무 얄미워요. 너무 싫은데 너무 얄미워요. 얄밉다는 의미는 뭔가 그래도 네. 네. 어쨌든 나름 자기들 플랜에서 정말 비겁한 방식이지만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자기들만의 기조를 또 잃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기본소득이라는 그 기조를 잃지는 않고 있다는 걸 보면서 어쨌든 자기들이 챙겨갈 걸 챙겨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게 너무 비겁한데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유, 얄미워요.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은 표현이. 편집 안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본인이 어땠습니까? 저도 좀 싫은 정당은 개혁신당이고요. 역겨운 정당은 용해인이 있는 기본소득 그 쪽인 것 같습니다. 새진보연합. 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 용해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뭐 물론 어떤 사람은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용해인이 잘하고 있다는 인상은 사실은 유시민 등등의 민주당 쪽 사람들을 띄워준 데 대한 효과, 반사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냈는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혹은 뭐 진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정말로 뭐 유의미한 성과를 냈는가 하면 사실은 딱히 꼽아 볼 수 있는 것들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계속해서 2연타로 이 위성정당 행보에 앞장서서 저러고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 사실은 저는 납득하지 않고 그래서 하지만 납득은 가지 않지만 이제 무엇을 노리고 하는지는 너무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속내가 너무 역겹다라는 면이고 개혁신당은 뭐 주식님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사실은 그 구성원부터 해서 과연 이 정당이 정치공학 외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정당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이해가 당연히 가는데 그것 외에 어떤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라는 측면, 정치 조직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싫죠. 그런 형태가. 그렇군요. 누가 싫으세요? 저요? 저는. 왜 저희만 나쁜 사람들? 저도 뭐, 이렇게 비슷한데요. 근데 저는 똑같이 이제 개혁신당과 이 새진보연합이 이해 안 되고 너무 좀 싫으면서도 저는 근데 만약에 표를 정말 여기는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정당은 조국신당인 것 같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명분을 잃게 만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본인이 마치 지금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고 피해자인 것처럼 검찰의 어떤 권력에 피해자인 것처럼 호소를 하면서 심지어 이제 재판에서 지금 계속 유죄를 선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만약에 정치에 출마를 해서 의원이 당선된다고 해도 사실상 거의 의원직을 잃을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지금 추이를 봤을 때. 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표를 받아서 의원이 된다고 해도 그 표를 준 사람들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 결국은 본인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조국신당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물론 이제 조국신당만이 아니라 뭐 개혁신당이나 새진보연합도 세 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대체로 좀 동의하는 편인데 저는 개혁신당은 물론 이제 이상한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해서 지금은 이제 무엇을 가치로 얘기하느냐가 조금 불투명해진 측면은 있지만 이준석이 하고자 하는 정치는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라치기를 통해서 혐오를 조장해서 거기에 부수적인 상대적인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정치 세력화하는
그것도 뭐 크게 보면 정치공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하나의,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가치를 앞세우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고, 그게 위기를 겪으니까 지금 이제 본인하고 가치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계속 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친다면, 개혁신당이 완전히 가치가 없는 몰가치한 정당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몰가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에 지금 뛰어들어가고 있는 그 세력들이 더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은 좀 드는 거고요. 여튼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정당들이 등장을 해서 헷갈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 그 제3지대라고 하는 개혁신당 내부에도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밀어나는 세력은 또 누구들이 있고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이것도 잘 정리가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복잡하다단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한 당씩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좀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민주당에서는 가장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 그 이재명 사천 논란, 이런 것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데 친명계, 그러니까 이재명 계파들은 대부분 살아남고, 또 이재명하고 측근인 어떤 사람들은 뭐 이 공천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근데 이제 반면 그 친문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많은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은 많이 지금 떨어져 나가거나, 혹은 또 이재명 대표와 이 그 대표 경선에서 붙었던 뭐 박용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뭐 하위 10% 점수를 받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이재명 사당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총선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권을 계속 장악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 쪽에, 민주당 쪽에 지금 이런 사천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부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나머지 분들 자세한 얘기를 들으면 좋겠고, 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하위 10%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분개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네. 저건 너무 심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박용진 의원은 뭐 민주당 내의 유일한 재벌 저격수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민주당 왼쪽에 있는 의정활동으로 잘 알려지기도 했고, 본인도 나름 성과를 거두었고, 또 뭐 다른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분이 사실 그 민주당의 수많은 의원들 중에서 하위 10%라는 건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자기 편이 아닌, 혹은 이재명 대표 맞선 사람들을 다 쳐내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큰 희생양으로 부각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예상은 됐지만,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렇죠. 사당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사실 공당으로서는 선을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김영주, 이수진 뭐 이런 분들이 뭐 하위 20%, 10% 받았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잘 안 알려져 있기도 하고. 네. 뭐 근데 이제 박용진 의원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유치원 3법 때 엄청 이름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치원법 때. 그런 사람을 하위 20%도 아니고 심지어 10%로 나경을 찍는다는 거는 이길 생각이 없다. 이기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지키는 게 우선인 선거구나. 네. 라는 인상을 너무 세게 주는 것 같아요. 네네네. 계속 지금 그런 행보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한 행보들이 대부분 다 어떤 민주당의 공적 가치나 민주당에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향한 움직임보다는 어쨌든 자기가 사법 리스크 안에서 의원직을 지키고 또 당대표직을 지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대장동이나 각종 어떤 그 재판에서 어쨌든 당대표 자리를 지키고 국회의원직 자리를 지켜야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간의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식 그대로 지금 움직이면서 본인의 보신을 위한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지적들을 계속 받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이전에는 그런 행보들 자체로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가장 큰 한국 정치에서 두 개의 큰 이벤트, 세 개의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대선, 그리고 뭐 총선, 지방선거. 그 중에서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까지였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주식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당화의
정도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선당수사라고 하는 어떤 한국 정치에서 하나의 어떤 선으로 여기어지는 정신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선당무사라는 말하고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이재명인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그 테러를 당하고 당무 복귀 직후에 본인이 테러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 마치 본인을 뭐 죽음에서 돌아온 불사신, 본인 어떤 운명 뭐 어떤 그 본인의 타고난 운명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런 서사를 그린 적이 있는데, 역시 이런 딱 그 모든 행보가 한마디로 그냥 내가 있어야 당이 있다로 설명이 되는 이재명의 정치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선거 이기고 뭐고 그거는 다음 문제고, 일단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뭐 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 것이 온전히 그 이번 공천 과정에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권파가 이런 공천 학살을 한 역사들이 뭐 양당에서 계속 있어 왔는데, 근데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벌써 그 제왕적 어떤 총재 시대가 끝난 지가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저 당에서 저런 절대 권력을 가진 어떤 1인자가 공천을 이런 식으로까지 그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례는 적어도 민주당 역사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때 있었죠. 김종인 때 뭐 친문에 대한 비슷한 공천 학살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당내 1인자가 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온 비대위원이 한 거였고, 네. 그때 1인자였던 문재인은 표면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기 수족들이 쳐나가는 거를 보고만 있었는데, 민주당의 역사로만 보면 이거는 좀 특이할 만한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천 과정 자체야 항상 공천이 있으면 잡음들이 있고, 거기에서 뭔가 좀, 논란들이 생기고 하는데, 이번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어쨌든 정당이 여러 가치를 위해 돌아가긴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어떤 이 대표적인 리더십이 있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파가 모이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보통 같은 경우면, 예전에 뭐 이명박, 뭐 박근혜 이런 그 두 거두 정치인이 있을 때, 그래서 뭐 각자가 정권을 잡았을 때나 아니면은 당권을 잡았을 때 상대방 계파를 뭐 거의 공천 학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막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말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말고는 뚜렷한 대선 주자 후보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뭐 그렇게까지 그 공천 학살이나 이런 것들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왜냐하면 그냥 이재명만 계속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총선에서 좋은 성과만 거두면 오히려 쉽게 차기 대선을 행보를 갈 수 있는 상황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권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저렇게까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친박하고 친이계 서로 간의 공천 학살은 그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죠. 합리적으로 납득이 됐거든요. 네. 다음에 저놈들을 싹 밟아놓지 않으면 다음에 내가 그 어떤 대권 행보에 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런 두려움은 없고 오히려 약간 스탈린식의 그 결벽증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재명 개인의 특성에서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내가 박용진을 밟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내 대권을 위협할 만한 존재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 지지 세력의 규모나 이런 걸 볼 때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본인의 반대파에 대한 어떤 결벽증 같은 개인적인 이재명 개인의 품성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자기를 비판하는 언론 그 방송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막 대놓고 화를 냈던 그런 모습들이 겹쳐서 생각이 되네요. 네, 이번에도 그 공천 논란 관련해서 회견을 하면서 뭐 이게 이 하위 10% 중에서는 0점 자도 나왔다면서 막 헤헤 웃어가지고 그래서 그 장면이 또 막 영상으로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뭐 이렇게 비판하는 장면도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주식님 말씀처럼 그 개인의 성정 이런 것까지는 평가하고 싶진 않은데, 여하튼 제일 궁금한 거는 이 박용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좋은 의정 활동을 했고 좋은 의원인데,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박용진파라고 하는 계파가 있을 정도의 규모의 정치인도 아니고,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나가면서는 사실상 이 당내에서는 거의 이재명 중심으로 가는 흐름이 너무 명확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천 사천 논란이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가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는 팬덤의 요구 사항 이거를 뭐 수용하는 당권파의 어떤 정치 소비자주의의 일환이지 않나 싶고요. 죽은 박해라고 불렸던 문재인 그 정부 기간에 그 소위 반대파의 묶음들이 있잖아요. 지금 당내에서 이제 박용진의 공천 탈락으로 인해서 이제 다음 국회에서 한 명도 볼 수 없는 상황. 아직은 공천 완전 탈락은 아니고요. 하위 10%여서 경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민주당 안에서는 죽은 박해가 정말 전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팬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으로 뭐 박용진 하나 더 쳐낸다고 해서 더 뭐 입지가 강화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 밑을 추동하고 있는 그 하부 구조의 팬덤 입장에서는 박멸이 목표거든요. 그 수박론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박멸하지 않으면 이 당이 뭔가 오염돼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완전한 진짜 멸균을 시키려고 하는 요구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용이 아닐까. 그래서 그걸 이제 수용해준 거에 대해서 이제 권력 감정을 더 느끼고 친 이재명에 대한 어떤 충성심 같은 것들이 더 공고해지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거는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혁백 교수가, 한 이달 초였나요? 윤석열 정부를 낳게 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민주당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방식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해석할 때는 이 친문재인 계열을 이제 학살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 근데 이제 명분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개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아주 0.47%였나요? 하여튼 좀 좁은 격차로 패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재명 탓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뭐 이런 윤석열 정부를 낳고 이런 거에 대한 더욱 많은 큰 책임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친문재인 계열을 좀 쫓아내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재명만으로 승부를 하면은 더 이렇게 승부가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냥 이제 맥락을 이해했을 때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낳은 문재인 정부 출신의 민주당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생각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권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 내부에 솔직히 그런 식의 자기들끼리 또 수박이니 아니니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꼬라지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데, 결국은 이제 내부의 어떤 주도권, 권력 투쟁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논리는 사실은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국을 뭐 했고, 누가 누구를 뭐 쳐내지 못했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사후 정당화의 차원에서인 것이지, 그거 자체로 무슨 말이 돼서, 혹은 무슨 가치 판단이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주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공천 탁살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거는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문제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사실은 총선 때마다 난리죠. 공천 가지고 이제 서로 개파들 서로 죽이는, 그쵸. 힘을 가진 쪽이 덜 가진 쪽을 죽이는 것들은 늘 있어 왔는데, 왜 지금이 그때와 조금 다른가 하면은 사실은 예상했던 수준을 너무 뛰어넘는 수준에서 일어났고, 이것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좀 납득하기 힘든 이유가 있는 거죠. 라이벌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독주할 수 있는데, 더 독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진짜 글자 그대로 박멸하려고 하는 모습들. 굉장히 잔혹한 거죠. 네. 스탈린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은 이미 상대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데도 그거를 다시 거기에 농약을 치듯이 뿌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겠다라는 거니까 어떤 잔혹성 같은 것들이 보여져서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별로 큰 관심이 없기도 한데, 일단, 그 말이,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의원들에 대한 공천학살로 이어지는 건 좀 웃긴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소위 친명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하는 거에
동의를 안 했나요? 똑같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청와대 안에 있었던 뭐 관료들 출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린다. 뭐 그거는 인정 당연한 말인데 저는 이재명계 정치인들이 문재인 정부가 몰아붙인 어떤 뭐 공수처라든지 뭐 여러 뭐 윤석열 뭐 이제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강하게 뭔가 반대를 했다, 동의하지 않고 뭐 끝까지 내부 투쟁을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한 표를 똑같이 행사한 거고, 네. 똑같이 당 주류의 당론을 갖고서 갔던 거고, 뭐 결정적인 몇 가지 부분들에서 갈등들은 있었긴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저는 친명계 의원들도 동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 게 돌이켜 보면요, 이 지난 대선 구도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거의 안 했어요. 맞아요.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할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부동산 정책도 있고 뭐 여러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많이 인기를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제 보통은 이제 새로운 권력이 이제 과거의 권력을 밟고 오르면서 이제 그 명분을 얻는 차원의 어떤 권력들을 많이 얻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의외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거의 비판을 하지 않고 거의 지지자를 안고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대선에서 실패를 한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게 이 지금의 행보, 이제 와서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임종석 씨는 이제 대통령 실장을 했으니까 책임을 묻는데 추미애는 또 안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고 게다가 이제 추윤 갈등 말씀하셨지만 가장 이제 그 앞선에 서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이 검찰총장의 인기를 더 끌어올리는데 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추미애 전 장관을 안고 가면서 임종석은 또 이렇게 안 된다? 이 논리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거는 좀 심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스포츠 선수나 팀 중에서 자이언트 킬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독 강팀을 만나면 굉장히 잘 싸우고 잘 들이받고 잘 저항하는 그런 팀이나 선수가 있고 강팀을 만나면 유독 쪼그라들고 약팀만 만나면 펄펄 날면서 여포 노릇을 하는 그런 팀이나 선수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약자들을 괴롭히고 약자들을 더욱더 짓밟는 데는 특화돼 있지. 잘하지만 약팀을 만나면 잘하지만 강팀을 만나면 바로 수구리는. 그러니까 강약 약강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이 마지막 말기에 이르렀을 때 사실은 비판을 할 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이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할 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계기들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이든 뭐든 간에 이재명의 평소 지론과 반대되는 형태의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이 여전히 조직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약해지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은 반격을 당할까봐 몸을 움츠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반면에 이제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다 이제 일소되고 권력을 잃고 나서는 마음대로 이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친문에서 친이로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사실 이상한 권력 승계 과정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정당 안에서 당권파가 교체되는 과정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죠. 그러니까 전임 당권 세력의 실정을 문책하면서 반대파가 뭐 다시 당권을 잡고 이런 식의 교체들이 이루어진 게 뭐 보통의 정당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이재명과 문재인은 사실은 완전히 그 정적 관계에 있었던 그 주자들인데 근데 이재명이 그 친문 세력을 흡수하는 과정을 보면 저도 좀 과격한 비유를 하자면 미군정이 친일파 등용하는 오늘 과격한 비유가 많이 나오네요. 또 논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워낙에 이재명 주변에 당권을 잡을 만한 실제로 그 당을 이게 그립감을 이렇게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숫자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투항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친문 세력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 방식으로 흡수가 됐는데, 이제 일부 흡수가 안 된 사람들이 이제 그 개혁신당에 가고, 뭐 조국신당에 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소위 그 잔당들이 이제 밖으로 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은 그 어떤 친문과 친이 간의 그 치열하고 살벌했던 그런 어떤 세력 다툼이
그 억지로 봉합된 상태인 것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봉합의 논리를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문재인 책임론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거죠. 참, 여러 좀 잘 이해 안 되는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일단 좀 길게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개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자리에서 아까 처음에 모두가 싫어하는 모두가 지금 세 분이 개혁신당에 대해서 행보가 잘 이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적들을 하셨는데, 여하튼 이 합집산을 한 것 자체도 지금 어떤 정체성,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고 모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어찌되었든 이준석과 이낙연이라고 하는 양대 정당에서 뛰쳐나온 두 명의 어쨌든 당 대표급 주자들이 모여서 합당을 했다라고 해서 설 전에 이제 뭐 그로테스크한 장면을 났죠. 이렇게 이 서울역에 뭐 다 다른 색깔의 잠바를 입고 서울역 가서 이제 귀성객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 무지개 정당이네요. 무지개 정당인가요? 그런 모습도 봤는데, 또 11일 만에 이 공천권이나 이런 것들을 원래 이제 당 법적 대표는 이준석이 맡고, 그리고 이제 이 공천권이나 뭐 이런 여러 행사들은 이낙연이 선거 대책위원장 같은 걸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이낙연에게 안 주고 이준석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의를 해버려서 이제 이낙연이 이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뛰쳐나가게 된 거죠. 이낙연과 이 김종민 의원 이 두 명 등 해서 새로운 미래 세력이 분리했는데, 뭐 분리하고 이런 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도대체 이 개혁신당은 뭘까? 그리고 이 정당은 도대체 이 총선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결국은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어떤 하당화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더해서 그 당에 있는 정의당 출신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이야기까지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일단 개혁신당을 상상할 때마다 너무 재밌다는 거는 양당 대표 출신이 들어와서 만든 정당에서 양당제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풍경이 저는 정말로 그렇네요. 단 한 글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한 10년 전에 정당 대표했던 사람도 아니고 불과 2, 3년 사이에 정당 대표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참 기가 찼는데 어떻게 잘 나눴더라고요. 잘 나눴고 뭐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고, 반면에 이제 그 개혁신당에 남아있는 다른 이제 이준석 외에 다른 세력들은 사실은 이제 명분도 잃어버린 거죠. 뭐 이낙연과 이준석이나 양 극단의 대표 출신의 두 사람이 있을 때 그 사이에서 뭐 소위 제3지대 안에 제3지대 마냥 세력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겠죠. 같이 있었다면. 근데 이낙연이 나감으로써는 그냥 이름도 이준석이 만든 정당, 대표도 이준석, 선거권도 이준석, 그냥 이준석 정당 안에 그냥 투항해서 들어간 모양새가 된 거밖에 안 되고, 네. 그 안에서 무슨 새로운 권력이니 세 번째 선택이니 책임 정치니 타협을 위한 새로운 정치 문화니 이런 말들은 이제 다 헛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아무도 선언하지 않고 조용히 페이스북에 어떠한 글도 올리지 않고 조용히 그 당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는 그냥 이준석의 등에 업혀서 한 발자국이라도 조금 더 뭐 하나라도 얻어보고 싶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겠죠. 그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조성주, 류호정. 굳이 물어봤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정의당의 여러 당원들. 네.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거는 결국 그러니까 이준석, 이낙연만이 아니라 여러 세력들이 어쨌든 규합된 거고, 거기는 뭐 근대섭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양양자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준석의 가치도 있고 양양자가 내세우는 가치도 있고 근대섭이 내세우는 가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일 때는 그나마 그래도 정의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있을 때 자기네들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낙연이 이제 이준석 중심의 당을 만들고 모든 게 다 이준석의 발언을 중심으로 지금 정당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낙연까지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이준석이 내세우는 정체성의 모든 걸 동의한단 말인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 정당을 같이 하는 건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그럼 최소한 논쟁이나 이런 것들은 해볼 생각도 없는 건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모로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일단 그 당의 가치나 지향을
논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뭐 누가 봐도 잡탕 정당인데 이 잡탕 정당의 문제가 유권자한테 문제가 뭐냐면 이 당을 지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이 당을 지지할 수 있나? 혹은 뭐 비판할 수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 당에는 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정책을 뭐 그런 그 노동 탄압에 대해 수십 년간 반대한 노동운동가도 있어요. 그러면 이 당에는 어느 쪽 입장을 가진 사람도 표를 줄 수가, 모든 입장이 다 마찬가지죠. 전장현 집회를 뭐 나갔던 사람 혹은 뭐 비난했던 사람 둘 다 이 당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그걸 본인이 어떤 정당이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양당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양당이 서로 알리바이 삼아서 정치를 해왔다. 이걸 끝내자는 건데 네, 본인들은 네. 이 양당 정치를 알리바이 삼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단 질문 한 번만 더 한꺼풀만 벗겨내면 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양당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얘네들이 양당을 비판하는데 뭘 비판하냐면 본인들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양당이 내세우는 정치 철학이나 가치나 정책이나 이념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양당의 품성이거든요. 네네. 양당의 적대 정치를 끝내자. 양당의 진영 정치를 끝장내자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양당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뭐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인 비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노동 탄압을 없애자, 뭐 무슨 뭐 불평등을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양당이 버려놓은 정치 행태, 껍데기, 외형만 비판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건 결국에 품성 정당이에요. 네. 우리가 양당 놈들이 하고 있는 저 행태만큼은 하지 않겠어. 싸우지 않겠어. 류호정이 얘기했던 우리는 뭐 평화롭게 뭐 이렇게 다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싸우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 결국에 품성 좋은 애들이야 라는 것만 어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 품성 좋은 정당이 에게 뭘 기대할 수 있지? 구체적으로? 뭘 기대하고 지지할 수 있지? 아예 이거는 보통의 정치 상식으로 이런 모임은 정당이라고 하지 않죠, 보통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이 아닌 사람들이 정당인 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제일 이상한 정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한 정당. 이준석 씨가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류호정 씨에 대해서 자기 팬덤들이 문제 제기를 막 했죠. 이준석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류호정이랑 같은 당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다가 같은 당에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준석들의 팬들이 보기에는, 아니, 류호정이랑 같은 당을 하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네. 류호정이 그렇게 싸우고 페미니즘과 싸우던 전사가 어떻게 페미니즘 전사와 같은 당에서 같은 활동을 할 수가 있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의를 받고 이준석이 했던 얘기가 류호정이 우리 당에서 주류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힘을 가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네네. 아니, 류호정을 써먹을 생각도 없는데 왜 같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동호회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이제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다. 그게 사실 제가 무지개 정당이라는 말도 했지만, 사실 유럽이나 이런 곳에 있는 무지개 정당들은 뭐 나쁜 표현으로 하자면 누더기처럼 서로 그냥 정치공학적 이유에 의해서 만났지만 사실 각자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합친 건데 네. 이준석이 하고 있는 이 개혁신당,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런 무지개 정당조차 아니에요. 가치가 안 보이니까. 무슨 그때 여성들 군대 보내자? 네. 그 정도가 어떤 유일하게 내세운 정책인데 사실 이거 뭐 정책이라고 하기도 정말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당을 비판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주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류호정을 지지하는 사람도 지지할 수 없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라는 건지를 보여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네. 이미 조직 구성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유권자들은 아마 뭐 나름대로의 뭐 판단을 하지 않겠나, 이 개혁신당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군대 보내자는 류호정 의원 정책이고 이준석 대표는 그마저도 반대해서 류호정이 하면 다 네. 지금 개혁신당이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걸까 홈페이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무지개 정당들은 최소지향, 최소강령 같은 걸 갖잖아요. 네, 네.
근데 개혁신당은 일단 홈페이지를 들어보면은 첫 페이지가 자유 게시판 베스트 게시물. 베스트 게시물. 강령 뭐 이런 게 없어요? 어떤 보시면 그냥 게시판 줄글이에요. 네. 게시판 목록이고 강령 게시판도 없고. 네. DC네, DC. 정치 분야 자유 게시판, 지역 분야 자유 게시판, 우리 함께 걸어요 자유 게시판 없어요. 네. 펜코를 정당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렇죠. 네, DC 네. 그 개혁신당 갤러리네요. 그렇죠. 펜코 신당입니다. 네네네.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또 이제 그 설 전에 어쨌든 합당을 급하게 하고 했잖아요. 그런 직후에 아마 그러니까 이준석을 보고 들어왔던 개혁신당 당원들, 이준석 주장으로는 뭐 3만, 4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아마 규모를 알 수 없지만 대규모 탈당이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메시지를 낸 것 같고, 그리고 배복주 관련해서도 이제 그 전장현 쪽 관련된 막 많은 활동을 했던 분이, 장애인 관련 활동했던 분이 정의당에 있다가 새로운 미래로 옮겨가지고 같이 또 합당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또 이제 어쨌든 이준석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가장 큰 두 가지가 여성에 대한 갈라치기와 장애인에 대한 갈라치기인데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을 지지해왔는데 이 가장 그거에 부합하지 그렇죠. 않는 반대에 그렇죠. 척지어 있던 사람 두 명이 정확히 네. 같이 싸우던 그쪽 양대 세력을 품은 거니까요. 네, 그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 이준석 지지 세력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운 동공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고 류호정이나 금태섭이나 이런 게 사실 계속 언론에 질문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은 서로 싸우던 사람들인데 이게 같이 정당이 되겠냐? 항상 이제 대화하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 타협과 뭐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지향을 얻어가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제3지대 목표고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이다. 근데 이낙연은 이낙연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네네. 그게 안 되는 정당이다. 안 되죠. 안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나마의 세력을 갖춘 이낙연조차 못했고 나왔다. 그러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네. 그리고 그거를 의회에서 서로 다른 그러니까 균열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정당들끼리 모여서 논의하라는 게 국회인데 네. 그거를 이게 자기 당 안에서 이게 이놈 저놈 불러다가 우리 당 안에서 우리 논의 잘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반민주주의적인 거죠. 그거를 갈등과 균열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제 그걸 각자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의회에 나와서 논의하는 게 그거지. 그걸 못하니까 우리 당 안에서 다 해보자? 이거는 발상 자체가 반민주적이에요. 네네네. 아니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갈등이 그 내재된 상태에서 가는 체제인 거고, 근데 여기에서 뭐 갈등을 무화시키고 뭐 토론하고 평화롭게 모든 걸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근데 실제로 그러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뭔가 정식적으로 토론을 제안을 하든지, 네.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 정당은 뭘 하려고 하는 건지든 정말 지상 토론이라도 좀 아니면 온라인 토론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 토론을 하는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근데 그러지도 않고 아까 이제 그 남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에 글도 하나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무슨 토론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좀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보자 이런 심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름값 있는 정치인들 다 모아보면 덩어리가 우리도 좀 양당만큼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일 텐데.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받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것도 그렇고 유권자 입장에서 여기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어 이런 뭐 어필 같은 것들이 가능할 텐데 심리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접시 세트가 10개짜리 접시 세트가 하나가 있고 20개짜리 접시 세트인데 하나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느 세트의 값어치가 더 높으냐라고 물어보면 19개짜리 접시를 얻을 수 있는 요 후자가 더 사실 그 경제적으로 보면 이득이잖아요. 이게 더 높은 값어치를 줄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깨진 접시가 없는 이 10개짜리 온전한 접시만 있는 더 작은 그룹을 훨씬 더 비싼 값어치를 매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깨진 접시를 돈 주고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개혁신당 지지자들 예를 들면 거기는 뭐 이준석 지지자도 있을 것이고 류호정 지지자도 있을 것이고 금태섭 지지자도 있을 텐데 요것들을 모아놓으면 거기 깨진 접시가 각자 하나 있는 거예요. 금태섭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깨진 접시일 거고 네, 이준석 네. 입장에서는 이준석 지지자 입장에서 류호정이 깨진 접시인 거예요. 이걸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이준석이 없지만
그냥 뭐 내가 깨진 접시가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세트를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어떤 기대 효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여론조사 나왔는데 지지율이 4% 나온 거 보고 모두가 놀란 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낙연, 이준석이 합쳤는데 4%밖에 안 나와? 저는 이게 그 깨진 접시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심지어 각 당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3%씩 받았는데 합치니까 4%가 되는. 그 나눴더니 다시 3% 1%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눴는데 3% 1%가 됐어. 참, 네. 토론의 즐거움 구독자가 늘지 않는 것도 똑같아요. 저희가 다 깨진 접시. 더 많이 봐주세요. 네, 그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랑 같이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하는 이 세력들이 아까 이제 세진보 연합인가요? 네. 세진보 연합이라는 기본소득당의 후신이죠. 그러니까 세진보 연합이 있고 또 세진보 연합이랑 같이 이 활동을 해서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계 원로들, 네, 시민사회계 원로들, 네, 시민사회계 원로들이 등장해서 이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고 지금 이 창당 작업에 들어가서 당 이름이 나왔나요? 네,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아, 당 이름이 민주개혁진보연합이에요? 네. 그게 이제 당 이름?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됐나요? 네. 네. 3월 3일에 창당합니다. 아, 네. 3월 3일 창당. 일단은 가칭으로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고 하고 있긴 한데요. 네. 뭐 별다른 다른 이름이 나올 만한가 싶기도 하고요. 민주개혁진보연합. 네. 여러 가지가 묶여 있네요. 민계진년? 네. 여기, 그러니까 사실상이 아니라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 이제 민주당 위성정당인데 이전에 그러니까 그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었나요? 사실상 뭐 더불어시민당이랑 크게 차이 없는 위성정당이 한 번 더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 시민사회계 원로들은 10년, 15년 전에도 그 원로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원로들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고령사회에 담면 고령화 사회. 네. 모든 집회에 등장하시는 우리 박서문 대표님 같은 분들. 네. 가장 오래된, 가장 낡은 정당이 있다면 지금 총선 구도에서 이쪽 그룹이 아닌가 싶어요. 거의, 내 기억에 거의 한 30년 정도 되는 전통을 갖고 있고, 네. 총선 때마다 등장해서 시민사회 혹은 뭐 진보, 아우르는 뭔가 빅텐트를 만들자, 뭐 이런 소리를 했던 10년 전에도 그 소리, 20년 전에도 그 소리, 30년 전에도 그 소리 했던 사람들이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좌파라는 사람들까지 붙어서 이제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이번 이 총선에 수많은 정당들이 나오는데, 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낡아 빠진 곳이다, 이곳이. 가장 낡아 있고, 가장 시궁창 같은 냄새를 풍기는 오래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4년 전 위성정당이랑 또 조금은 달라요. 이게 4년 전에 더불어시민당 할 때는 시민사회계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제안했던 방식은 다른 게 있어요. 정치개혁연합인가 뭐 그런 걸 제안을 했었는데 네. 빠그러지고 사실 그냥 개별적으로 합류하는 식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랬죠. 네. 근데 이번에는 세력으로 덩어리로 위성정당에 참여했다는 점이 약간 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국의 시민사회 전체를 뭐 싸잡아서 욕하고 싶진 않은데 시민사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집단, 그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생성, 민주당에 대한 기생성을 잘 보여주는 정당이고, 그래서 한국 특유의 기생적 시민사회를 정치 버전으로 만든 곳이죠. 그래서 한국 시민사회가 뭐 잘한 일도 있고 잘 못한 일도 있지만 잘 못한 일들이 대부분 다 민주당과 뭔가를 하려고 하고 민주당 쪽에 계속해서 인력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시민운동을 해왔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적폐가 된 형태가 바로 지금 형태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40대 미만의 활동가들이 갖고 있는 최대 문제식이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시민사회들이 너무 그 민주당 정부 혹은 민주당 지자체가 먹고 있는 그 지자체 보조금 이런 것들을 너무 강하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이게 대거 교체가 되고 특히 박원순 시정이 오세훈으로 넘어가면서 완전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거의 재정의 대부분을 보조금에 보태고 있었는데 그 보조금이 싹 사라지니까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게 된 상황. 조국 사태를 경유해오면서 그나마 지지하던 그 소위 이제 586들도 다 빠져나간 상황에서 그냥
그 생계 그 조직 유지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다 민주당 정치하겠다고 빠져나가는 상황. 이번에도 많이 갔죠. 그렇죠.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시민사회의 최대 문제의식인데, 사실 뭐 둘 다 그냥 민주당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기생에서 만들어진 문제인 거고, 이 문제를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을 못하고 있다. 오랜만에 제가 옛날 얘기를 하자면 200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 세대가 오랜만이네요, 정말. 지금 세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민 운동의 신뢰성이나 영향력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무슨 언론사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집단을 설문조사를 하면 뭐 정치인 뭐 기자였는데 1위가 시민운동이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낙선운동, 총선 낙선운동을 하고 총선 시민연대를 만들어서 했던 그 시기. 예. 그러니까 거의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이고 지금 세대는 아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정도의. 저한테 멀티버스의 그런. 그때는 우리도 20대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20대였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그 시민운동가들은 드라마에 굉장히 정의로운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었어요. 그때 무슨 드라마인지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데 어쨌든 대중 드라마 속에서 그 속에서 가장 정의롭고 따뜻한 인물로 등장했던 게 시민운동가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그 10위권 밖으로 나갔어요, 시민운동이. 그 10위권 밖으로 나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시민단체를 주도했던 뭐 정책실장이라든가 처장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정들이 꾸준히 이제 이 민주당에 기생해왔던 시민운동 혹은 민주당의 어떤 인력풀이 되었던 시민운동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서 점점 이제 환멸을 가지고 왔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민주개혁 시민 뭐 연합 이 정당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남긴 자녀 찌꺼기 같은 존재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원로들이 그냥 뭐 자기 단체 책임지는 거 다 내려놓고 민주당으로 가면 깔끔할 것 같아요. 2, 3년 거기 가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거강꾼 역할만 하고 선거 끝나면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4년 뒤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돼요. 이 사람들 그때도 원로고 내년에도 원로고 4년 뒤에도 원로일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물론 두 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뭐 시민사회에서 여전히 진짜 어렵게 박봉의 돈을 받아가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본인의 추구하는 가치를 운동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고 빠지죠. 진짜 저는 그분들을 응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많은 또 그런 분들의 또 반대편에서 많은 분들이 좀 정치권으로 뛰어가서 뭐 정치를 하겠다는 건 좋은데 과연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그 정당들이 정말 본인들이 시민사회에서 역할을 했던 거를 그 가치를 여전히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 정당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니까 좀 실망을 주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래도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정당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녹색정당이 아직 남아있고 국민의힘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국민의힘 얘기는 왜 안 나오는 거죠? 거의 1시간 동안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이 국민의힘 얘기 나오고 있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좀 조용해요. 어떻게 보면 뉴스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의 연합정당 그리고 위성정당들 이 아사리판을 만들게 한 근본악에 가깝죠. 그렇죠. 그 형식적인 어떤 제도적인 문제만 보자면 국민의힘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이상한 정당들이 막 난립하게 된 이유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라는 확신과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논리로 이런 구차한 정당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리바이가 없으면 만약에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우리 그 정치 더 이상 위성정당 안 하겠다 선언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왜 있어야 되는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당들은 다 그냥 자폭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국민의힘 위성정당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이 정치에서 정말 선례를 남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위험한 것인가라는 게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4년 전에는 그래도 민주당도 위성정당 선언을 할 때 당원 투표 의총을 했죠. 의총을 해서 투표를 하고 엄청난 변명을 거듭하면서 그런 자기들의 위성정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육
정책 고육적인 논리를 막 설파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죠. 오히려 병립형으로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그 안도의 오히려 병립형으로 안 가고 민주당이 무슨 비례 의석 열어주니까 야 이거 고맙다 이런 이제 어떤 시혜적인 시선 같은 것들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4년 전하고는 또 한번 이 생긴 고착화된 이 위성정당이라는 이 부정의한 관습이 이제는 뭐 사람들한테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억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아야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어제 2월 23일로 창당을 했는데 여기가 좀 재밌어요. 지난번 위성정당 때는 한성교 같은 좀 나름의 거물 정치인, 이름 있는 정치인을 앞세워서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했었잖아요. 이번에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으신 안정호라는 분은 그냥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그거 하나 있어요. 어느 당직을 맡았는지는 몰라. 성의조차 보이지 않아요. 이제 1대 지도부로 조혜정이라는 당대표가 선임이 되셨고 정무창이라는 사무총장이 되는데 아무 이렇게 문서조차 없는 아무 관심이 없고 누군지도 모를 분들이 이렇게 정말 행정 절차 처리하듯이 그냥 깔끔하게 위성정당 가는 거 보면서 이제 위성정당은 비판의 대상조차 못 되게 되었구나. 그냥 행정 절차에 불과하게 되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두 가지인데 이게 총선 구도가 지금 이제 2월 24일 현재로서는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2월 초 설 전까지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논란이 되게 많았고 또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충돌이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 화전장 가서 서로 고개 숙이고 뭐 인사하고 이러면서 이제 화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봉합이 됐지만 그전에는 이제 윤석열 리스크, 한동훈 리스크가 훨씬 컸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많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 당권 장악, 그리고 사실상 이제 당을 사당화하는 윤석열의 어떤 그런 행보들, 이런 것들이. 김건희 리스크도 있었죠. 그렇죠. 김건희 리스크, 명품백 리스크가 왜 그렇게 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문제를 삼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다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고, 또 공천 문제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계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축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국민의힘도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주류들, 비윤들, 이런 사람들, 비윤 중진 의원들을, 축출하고 있는데, 그들은 축출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지역구를 바꿔버리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몇 명의 이 중진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가 사실상 혁명인 그런 사람들이고, 여기를 떠나면은 기반이 사실 사라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사실상 강요하지만, 부탁하는 것처럼 다른 지역구, 이런 더 경합 지역구에 가서 뛰어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출마를 못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받았는데 또 그거를 내가 강요받아서 그렇게 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충심으로 당에 대한 충심으로 부탁을 받고 이거를 이제 당의 어떤 의사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에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리 수단이 돼버리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도 없는 이런 아주 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잡음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아까 이제 주식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지난 총선 때 만들어서 시작된 일이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애초에 이 선거법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나름 그래도 민주당 전체는 아니지만 나름 이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꼭 이탄희 의원만이 아니고 다수의 의원들이 좀 진정성을 가지고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이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서 갑자기 병립형 얘기를 꺼내버린 거예요. 병립형을 꺼내버리니까 이게 쟁점이 프레임이 병립형을 가느냐 마느냐가 돼버렸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병립형을 안 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결국은 똑같이 이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휘말려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저는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진정성 여부 이런 부분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이 정치 구도 자체도 여전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말려버려서 제대로 이 프레임 자체가 설정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어떤 부끄러운 행보도 이제는 마치 이제 부끄러운 행보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행보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돼버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맞다. 저 진보당 얘기를 안 했네요. 네. 민주개혁 진보당. 거리가 있나요? 네. 진보당도 참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문제입니까? 사실 그쵸. 뭐 진보당도 있고 지금 녹색정의당 얘기도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진보당은 이제 민주개혁 진보연합으로 결합을 했는데 저희가 너무 기본소득당이랑 원로들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네. 진보당도 결국은 그 노선으로 간 거고 그러니까 진보정당 통합 뭐 연합 얘기로 나올 때 이제 진보당 계속 거기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4당이었죠. 그러니까 진보당, 그렇죠.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예. 근데 결국 그 협상이 지리멸렬했던 거는 진보당이 어떤 다른 요구들을 물론 민주당으로 가자 이런 요구를 하지 않고 뭔가 더 무리한 요구들을 하면서 좀 협상이 지리멸렬하게 이어왔던 거고 또 정의당으로서는 사실 진보당 그 핵심 정파에 어떤 당했던 여러 가지 아픈 역사들 때문에 좀 불신이 있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진보정당의 협상이 계속 지리멸렬하게 되어 왔던 게 있는데 결국은 또 진보당이 이렇게 민주당으로 갔다라는 걸 보면서 역시는 역시다. 진보정당의 역사가 얼마나 더 오래 갈 수 있을지 사실 이 일로 저는 좀 많이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진보당이 진보당했다. 진보당이 진보당했다. 네. 그리고 이 때문에 민주노총에서도 참 애매한 입장이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위성정당 안 된다라는 방침을 세웠거든요. 그렇죠. 위성정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랑 양대 이제 친재벌 정당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투표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방침을 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위성정당에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이 속해 있는 정파의 그 정당인 진보당이 민주당에 결합을 함으로써 뭐 어떻게 민주노총 안에서도 이게 교통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네네. 참 진보당도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결국 그 길을 갔다는 게 참 화가 납니다. 그게 진보당입니다. 네, 너무 예상되는 행보여서 뭐, 딱히 뭐 타격감도 없습니다. 이제는 만사를 다 우습게 만들어버렸어요. 네. 민주노총도 우습게 만들어버린 거고 진보 정당이라는 이름도 우습게 만들어버린 거고 화가 나고 기가 차는데 또 그냥 냉소적으로 보게 되는 제가 싫으네요. 그런 상황이네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너무 이렇게 길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할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녹색정의당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뭐 형님 소속된 정당인데 형님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저희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녹색정의당의 상황들이 해양집이 없다고 객관화되나요 우리가? 그래도 이게 당원이 있는데 당원 무시하십니까? 해양국 있어서 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녹색정의당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들 보시나요? 일단 당원님? 저는 정말 심상정 의원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대선 끝나고 사실상 자기는 이제 당의 뒤로 물러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당에서 어떠한 중책이나 이런 것도 맞지 않을 거고 앞으로의 세대한테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선언을 했었는데 결국은 다시 원내대표로 돌아오고 또 뭐 이제 위성정당에 참여하느냐 뭐 지역구 단일화 하느냐 여기서 계속해서 심상정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안 맞는 거죠. 네네네. 역시는 역시다. 심상정이 심상정했다. 심상정 의원이 심상정 의원 했다. 좀 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정의당 안에서 있었던 대부분의 논쟁은 그거인 것 같아요. 붙어서라도 명맥을 유지해야 된다. 뭐 붙지 않아야 된다. 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명맥을 유지해야 된다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안 된다라는 두 싸움이 선택지가 있었던 건데. 네. 네, 결국 또 명맥을 유지해야 된다로 가지만 사실 그게 명맥을 유지하는 선택인가? 4년 뒤에 다시 또 명맥이 없어서 명맥을 유지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맥인가? 네. 약간 뭐랄까 식물정당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네요. 떼면은 바로 끝나버리지만 뭐 뗄 수 없으니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좁아져 온 거는 명맥을 유지하는 선택을 계속해서 그때그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녹색당과 정의당의 어떤 그 선거연합정당을 만든 행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솔직히 저는 이제 진보정당들은 그냥 다 합쳐도 된다는 쪽으로 약간 냉소적으로 그리고 체념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민주당과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진보정당들끼리 합치는 것밖에는 뭐 답이 없지 않느냐. 그마저도 답이 될지도 모르겠다.
답이 안 될 것 같기도 하다. 네. 네, 뭐 그 정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이번 선거판에 새롭게 등장한 연합 정당들 중에서는 그래도 녹색정의당은 가치연대라는 평가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당으로 보고요. 네. 그거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말이 되는 연합 중에 유일하죠. 뭐 전통적인 뭐 종록 뭐 연합이기도 하고, 기후와 어떤 그 불평등 문제라는 잘 붙는 뭐 가치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뭐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두 가지 이슈를 대표하는 정당들의 연합이라 네. 인기가 없긴 하지만 그 당 안에서 뭐 어떤 인물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내부에서 정돈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저는 크게 봐서는 정의당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못 내려놓으려고, 내려놓는 게 두려워서 계속 안전한 선택들을 하는데, 네. 마치 뭐 진짜 부자들이 뭔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막 이렇게 겁내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민주당 국힘이 뭐 부자들이 의석 귀한 거 아니까 뭐 한석이라도 더 악착같이 모아가려는 건 알겠는데, 정의당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겁나서 저렇게 쩔쩔매고 있지? 라는 외부인의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한 근 10년 동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좋았을 때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정의당이 의석이 제일 많았을 때, 지지율이 제일 높았을 때, 그때 반짝했던 그 잠깐의 피크를 맞아요. 원래 자기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지위라고 착각을 해서 그 순간을 계속 생각을 하는. 항상 선거 때 전략을 그 최고점에 맞춰서 짜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안 나올까봐. 그러다 보니까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못 얻고 계속 그렇게 비리비리한 모습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전전긍긍 하는 게 아닌가라는 시선입니다. 맞아요. 바닥을 한번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바닥이 너무 두려워서 계속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제대로 바닥을 못 치고. 그러니까 요즘 계속하는 생각이 20년 전, 딱 20년 전이잖아요. 네. 그때 그 민주노동당이 10석인가요? 네. 10석? 8석입니다. 8석? 네. 8석 딱 들고 그 원내로 당당하게 입성했던 모습이, 그게 사실 진보 정당에 대한 대중적인 어떤 탄탄한 기반, 지지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게 탄핵 정국이었던 거고, 거기에 어떤 여파로 조금 더, 그리고 또 비례대표 선거가 처음 도입된 선거였고, 좀 여러 가지 외부 조건으로 인해서 얻었던 성과였는데,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8석이 마치 진보 정당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이 국회 안에서 반드시 확보가 되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의석인 것처럼 여겨오면서 너무 20년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리 갈지 저리 갈지 기조를 못 정하고 허송세월 한 거 아닌가. 20년 전의 기억을 빨리 지워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20년 전부터 계속. 이게 뭐 그런 것 같으니까 정의당이 지금 이제 가진 게 없는데 자꾸 뭔가 뺏길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 저도 동의를 하고요. 뭐 저도 정의당원은 아니지만 정의당이 보이는 모습들에 대해서 늘 안타깝기도 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녹색당이랑 같이 정책적인 연합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상인데, 그냥 평균적인 모습이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예외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게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사실은 녹색당과 정의당이 이번에 이제 같이 하는 과정도 사실은 매끄럽지만은 않았거든요. 내부에서도 말이 맞아요. 많았었고, 사실은 뭐. 녹색당 안에 여전히 반대파들. 네, 반대파들도 많고, 갈등도 많았고, 사실은 그 가치라는 것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말뿐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체제 전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시민사회 운동가들이나 활동가들이나 실제로 진지하게 운동을 해오던 사람들이 가진 문제의식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정치적 언어로 번역되었을 때 턱없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에 비하면은 이 녹색 정의당이 너무나 이 가치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퇴행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진보정당이라는 것이 이제는 좀 우리가 이 미련을 넣을 때가 되지 않았나. 진보정당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1999년이죠. 정확히 1999년부터 진보정당 당원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제 좀 시효를 다했다. 그리고 그걸 주도했던 세대들도 많이 노쇠했다. 그 중심 인물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지금 남아서 열심히 활동하는 심상정 같은 선수들도 있지만 심상정에 지금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과정들도 보면은 이제는 뭐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노욕이에요. 물론 그의 의욕과 그의 능력과 이런 것도 다 인정하지만 그 다음 세대가 와서 그 다음 세대가 이미 세대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그때 그 시절의 인물들을 계속 소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걸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도 저는 심상정의 노력도 문제지만 그 다음 세대의 무능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진보정당의 지리멸렬함, 진보정당의 침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뭐 그런 스냅 사진 같은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꼭 우리가 진보 정당을 통해서만 진보를 할 수 있는가, 한국 사회가 다른 방식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토론을 했었죠. 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고, 이 정치라는 게 여의도 정치만으로 모든 걸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여의도 정치에서 진보 정당이 사라지는 순간이 생길 여러 많은 여파들을 생각하면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시민, 대중사회에서 하는, 진보 운동하고 또 정당 운동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한데, 여하튼, 녹색정의당의 어떤 내부의 여러 이 분쟁들을 이렇게 듣고 있기도 하고, 또 생각도 차이가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이 가장 주식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좀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이 바닥을 한번 좀 제대로 쳐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바닥을 제대로 쳐서 정말 우리의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되었다라는 거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씩 건설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미 바닥이 된 지 오래인데. 네, 저도 거기에 가까운데. 바닥인 걸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정이 너무 강해서. 축구팀도 그렇거든요. 바닥인 걸 인정을 해야 리빌딩을 할 수 있는데 수원 삼성처럼 옛날에 영광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여전히 명문인 척하는 그 책을 무시하다가 결국 강연이 된다. 이승전 수원 삼성 강연이 되는 거다. 강릉되니까 좀 정신 차리고 고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하나씩 쌓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저는 지금 정의당에서 그 아쉬움을 느끼는 거는 뭐가 있어서 모험의 정신이 없다는 쪽에 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이거 놓칠까봐 뭘 못하는 겁이 나서 뭘 못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안전한 선택들을 하고 여기서 뭔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홀가분하고. 근데 본인들의 자유로움을 인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상의 족쇄 같은 걸로 어디 묶여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게 정의당의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차분히 하나하나 벽돌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지하면 좀 더 모험의 정신으로 좀 더, 능동적이고 뭔가 좀 유연한 정치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벤처가 되기에는 너무 고인물들이 많아가지고. 아까 혜린님 궁금한 게. 네. 정의당이 많이 갈라졌잖아요. 네. 개혁신당으로도 가고 또 새로운 미래로도 가고요. 어디로도 가고 막 했는데 새진보연합으로 그럼 지금의 정의당은 조금 균일한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이제 개혁신당으로 그러니까 세 번째 권력이 이제 개혁신당으로 갔죠. 가면서 또 세 번째 권력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제 혜영님도 그렇고 또 이제 민주개혁진보연합 새진보연합에 갔던 소위 참여계. 그렇죠. 참여계에서도 여전히 안 가고 남아있는 분들이 또 계세요. 당이 무균실이 될 수는 없으니까. 퓨어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여전히 심상정파가 있죠. 심상정파가 심상정 1인으로 구성돼 있죠. 인천연합도 아직 여전히. 인천연합이. 큰 정파로 남아있고. 이건 마치 이런 시각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제주도는 한 동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작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정의당 그 조그마한 거 이제 더 조그매졌으니까 다 비슷하지 않냐 이런 얘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서귀포 사람만 없으면 제주시 사람만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심지어 전안도 아직 남아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작은 동네가 아니라는 거. 노동당에서 온 전안도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작은 동네인데요. 작은 동네 군이 너무 많아. 작지만 또 잘게 쪼개져 있다는 거. 콩을 이렇게 잘게 쪼개는 다 달라 보이거든요. 네. 그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계속 잘게 쪼개진 얘기들만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재밌게 잘 토론된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